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연자들 연령보단 조금 어린 편일지 모를 22살 여성입니다. 제가 가진 사연이 과연 수많은 아픈 사연들 틈에 끼워도 되는 건가 싶은 걱정은 했지만 고민 끝에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컴퓨터를 하다가 한 라디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사연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여러 가지 사연을 접해보았어요. 몰랐는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고통을 겪고 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만 힘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살았었는데 사연들을 새벽 늦게까지 듣고 나서는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적 생각을 하고 있단 걸 깨우쳤어요. 라디오 사연들에는 주로 결혼 생활이나 가족 갈등 등이 많던데 저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사연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의 사연을 들었고 그 계기로 지금 컴퓨터를 켜게 되었죠. 언젠가 세상에 공개될 제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하다는 걸 느꼈던 그날의 기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가난을 되물림 받은 입장이라 늘 대출 빚에 쫓기듯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이 태어났으니 삶을 궁핍할 대로 어려웠죠. 고작 2명이 쓸 수 있는 침대에서 4사람이 잤다고 말을 한다면 제 사정이 조금 실감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식구의 빚과 더불어 경제 능력이 없는 조부모님 빚까지 부모님이 해결해야 했기에 가세가 기울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은 굴하지 않았고 저희 남매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자기들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남동생만큼은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며 굶주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마냥 양보해주는 음식을 생각 없이 홀랑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스스로 먹을 것을 포기하고 저희 남매에게 넘긴다는 걸 알고부터는 제가 거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우리 집 신세를 항상 눈치를 봤어요.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남동생은 당시 유치원 갈 나이도 아니었을 만큼 어렸어요. 많이 먹어봤자 한계가 있었기에 그리 음식값이 부담이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랐죠. 뛰어놀 나이인데다가 먹고 클 나이기도 해서 배는 자주 고프고 또 음식은 많이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제게 밥을 덜어주려고 할 때마다 제가 한사코 거절을 해서 저는 반 공기 정도만 먹고 컸거든요. 솔직히 자다가 배고파서 새벽에 깬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저보다 양이 클 부모님을 생각해 제가 이것만큼은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른도 아니니까 반대로 아끼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학교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파일럿 등등 참 다양한 직업군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황당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설문지에다 어른이라고 적는 바람에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면담도 가졌었죠. 솔직히 돈 문제만 아니면 저는 당시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비좁은 곳에 사는 것이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희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자체가 힘든 기억은 아닙니다. 돈 문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절이 가슴 아픈 것이었고 또 부모님 마음이 편치 않았으니 불행했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식구는 저희끼리 있을 때면 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제가 1~2살 먹고 나니 부모님이 억지로 저희를 위해 즐거운 척 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저희 앞에서는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남동생은 부모님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슬픔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더 일부러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네요.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름 저희만의 방식대로 버텨오고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도무지 제 에너지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단연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뜨게 되었을 적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불편한 건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숨기다 보니까 솔직히 그것까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암인 걸 몰랐어요.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제 인식의 암이라 함은 생존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병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암, 그 한 글자가 너무 무서운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건 학교 중간에 선생님이 불러서 집에 가보라는 덕에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엄마더러 항암이 소용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예감했다는 듯 별 반응이 없었고 저만 그 엄마 아빠를 붙잡고 뭐든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의사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엄마의 증세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하루하루 컨디션이 하락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엄마를 지켜보기만 하다가 보내줘야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엔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온 세월이 무려 18년이었는데 헤어지는 건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발인식에서 제가 엄마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덕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무너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굳건하던 아빠가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 혼자 방구석에서 엄마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 흘리던 아빠를 보았습니다. 제게는 항상 높기만 했던 아빠의 존재가 그날따라 한없이 작고 여려 보였어요. 슈퍼맨 같기만 하던 아빠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자 우리 부모님은 굳세였던 것이 아니라 이악 물고 참았고 버텼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철이 들어버렸고 가족에게 배려하는 걸 넘어서 가족의 위치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같이 힘들 때 쉬고 싶고 슬플 때 울고 싶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선 두 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무너졌지만 세상은 저희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도 아직 저희 남매에겐 남은 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남동생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아빠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잃은 후로는 삶의 희망을 놓다시피 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을 때도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 영정사진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렇다고 아빠가 일도 안 하고 저희를 내버려 둔 건 아니었습니다. 일용직이나 1급을 받을 수 있는 막노동을 하면서 퇴근길에 술을 사와 매일 밤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아빠 건강이 걱정돼서 한날은 술 그만 마시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이러면 우리 불안해. 우리더러 아빠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아빠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생각해서 술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미안해 딸. 우리 장녀 아빠가 좀 못났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술 없이 멀쩡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드네. 아빠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미안해. 아빠 말로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마냥 두 다리 뻗고 자는 건 아직 안 되겠대요. 그나마 술을 마시면 기절하듯 쓰러질 수 있어서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금주하라고 말 못했어요. 아빠의 고통이 제가 가늠 못할 정도라는 게 느껴져서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종종 술이 취하면 한참 신세를 한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술 그만 먹으라는 대신 술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같이 마셨다는 게 아니라 사이다를 가져와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회포 풀듯 놀았습니다.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는 저희 중에 엄마랑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한탄을 들어주며 최대한 아빠 말에 동감하다가 엄마랑 연애 때 추억도 들려주라고 조르고 그랬어요. 저는 그저 아빠를 위로하고자 매일 학교 시간마다 사이다를 사들고 갔던 건데 놀랍게도 아빠가 위로를 제대로 받았나 봐요. 저희에게 술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매 앞에선 다시 굳건했던 아빠의 모습으로 약속을 하더니 나중에 제게 따로 찾아와서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딸 하나 잘 키워놨네. 철부지 아빠 신경 쓴다고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아빠가 우리 장녀한테 위로 많이 받았어. 어디서 이런 귀한 자식을 내 딸로 주셨을까? 고맙다. 아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만 보고 살게. 신기하게도 아빠가 다시 제 눈에 슈퍼맨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 자동적으로 마음을 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장녀라고 듬직한 척했으나 사실 저도 한낱 고등학생이자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아빠까지 잘못되면 저랑 동생이 홀로 남는데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다고요. 아직은 제가 부모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아빠 품에서 울면서 증명이 된 셈이었네요. 저희 식구는 예전 엄마가 있을 때처럼 없지만 밝았던 분위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일주일 내내 마시던 술을 주에 3회 정도로 줄였고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얼마 전 반에서 3등까지 했어요. 저는 집에 남자만 둘이다 보니까 엄마의 자리를 대신 흉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냉장고에 든 것은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빠가 용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뒀었어요. 사실 그걸로 엄마가 위급해졌을 때 살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제 마음은 갸륵하지만 제가 돈으로는 엄마를 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돈이 100만 원 남짓 했을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보탬이 되지 못했던 그 돈으로 정말 소량의 재료만 사서 반찬과 밥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란이 좀 비싼 재료에 속했지만 그것만큼은 매번 꼭 샀어요. 한 사람 앞에 계란 1개씩이면 생각보다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나물 반찬으로 비빔밥을 먹었으니까 계란은 비빔밥의 질을 높여주기에 탁월한 재료잖아요. 저희에겐 그것이 웬만한 전주 비빔밥 못지않게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한시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는 당연히 대학에는 관심 없었고 바로 돈벌이할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20살까지 기다리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어른까지 가는 길을 매일 달력에 체크하며 살아서 그런지 엄청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19살을 마지막으로 앞다퉜을 때는 눈 뜨면 다가올 다음날 때문에 설레서 잠도 못 잤습니다. 돈 벌 생각이 저희 없던 기운까지 모두 솟아나게 했거든요. 참, 그날 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던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갔던 아빠의 목소리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일어나서 창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빠가 동그란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꼭 모은 채로요. 순양아, 우리 자랑스런 장녀가 이제 20살이야. 우리가 애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첫째한테 대학을 하나 못 보내줘. 참 찌질한 아빠 같지 않아? 우리 애들 마땅히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하필 내 자식들로 오는 바람에 고생만 하고 있으니 내가 참 부끄럽다. 아빠는 엄마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제 이름을 따서 봄이 엄마라고만 부르던 아빠가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 봤어요. 문득 아빠가 엄마를 쫓아다녀서 연애하게 되었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엄마 이름을 부르는 아빠 목소리가 한 가정의 아빠라기보단 한 여자의 남자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이미 대학은 관심 없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제 대학에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날 보고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니 아빠 혼자 생활비를 담당할 때보단 제법 살림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틈틈이 구직공고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길게 자리 잡을 만한 곳을 알아봤어요. 마침 계약직으로 호텔 안내데스크에 사람을 뽑는다길래 지원을 했더니 바로 뽑혔지 뭡니까. 당연히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높았는데 제가 그 계약직에 뽑힐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외국어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영어에서만 유독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취직해서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영어만, 그것도 회화만 주구장창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재능이 조금 있던 덕분이었는지 외국어 회화 자격증이 쌓여갔고 그게 또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 수업까지 열심히 들어 딱 2개의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스펙이 보잘것없었지만 면접에서 증명된 제 회화 실력은 고졸이었던 저를 취업에 덜컥 합격시켜줬습니다. 호텔 데스크다 보니까 꼭 주말에만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말이야말로 호텔은 피크이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교대 근무자와 번갈아 가며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 무려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누구에겐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아무도 없는 제겐 그 정도의 복지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달째의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삭막하게만 살았던 우리 식구를 위해서 당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일용직을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쉴 수 있었고 마침 남동생도 방학이라서 시간 맞추기는 쉬웠죠.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제가 슬쩍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우리 형편에 무슨 여행이냐고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힘내서 일하려면 나도 동기가 필요해. 나한텐 그 동기가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즐거운 걸 보면 일할 힘이 난단 말이야. 한 번도 놀러 가본 적 없잖아. 엄마 있을 때 못 가본 게 좀 아쉽지만 더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제 20살 됐으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그걸 왜 우리한테 쓰려고 그래. 너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 위해서 마음 썼어. 그러니까 괜찮아.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쓸래. 나는 가족여행 가고 싶어. 아빠 말대로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려는 거니까 협조해 줄 거지? 영 마음 쓰이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즐겁자고 가는 여행이라는 거. 제 고집을 결국 이기지 못한 아빠는 곧 자기가 아빠로서 먼저 우리들을 돌봤어야 하는데 항상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면 여행 가는 거라고 했더니 아빠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가기로 한 여행 당일. 저와 남동생은 난생 처음으로 들뜨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가장 많이 신이 났는데요. 제가 자전거 호수공원을 목적지로 정해서 그런 거일 겁니다. 누나, 가면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거 맞지? 혹시 보호대도 같이 빌려주려나? 없으면 나 친구 집에 자전거 있는데 친구가 보호대 안 쓴대. 그거 가져올까? 보호대도 안전모도 다 있대. 자전거 공원이라서 입장권만 내면 자전거 종류별로 원 없이 탈 수 있어. 거기 호수 끼고 한 바퀴 돌면 공룡 솜사탕도 판대. 남동생은 제 말에 신이 나서 빨리 가자고 새벽 대바람부터 재촉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장 늦게 일어나는 녀석이 그날따라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와 아빠를 깨웠어요. 원래는 저희 집에 자전거가 없어서 남동생이 자전거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자전거로 연습을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저는 놀러갈 장소로 자전거 공원을 찾았던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서 호수 입구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1.6km 정도는 더 가야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턴 도로가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내렸습니다. 남동생은 여전히 들떠서 가장 빠릿빠릿 움직였어요. 저 빼고 아빠랑 남동생은 자전거를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 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그대로 호수가 있다는 곳으로 달렸죠. 평일이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수공원.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간 떨어지는 일이었네요. 만약 그날 제가 그곳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아픔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겠죠. 저희가 엄마를 잃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처럼요. 저는 호수 구경을 위해서 사진 찍고 놀았고 아빠랑 남동생은 자전거로 달리기 시합을 하면서 놀고 있던 때였습니다. 호수를 보고 있는 관광객 중엔 저랑 어떤 노란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좀 전까지도 몇몇 사람들 있었는데 그새 다른 곳으로 가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호수공원은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울리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찍었던 사진을 확인한다고 잠깐 몸을 돌린 사이 뒤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가 들어도 물에 빠지는 소리여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 있었던 할머니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있던 곳엔 호숫물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팽겨치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할머니에게 손을 뻗어 잡아당겼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었고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할머니가 손에서 멀어졌거나 가라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 몇 초의 간격 때문에 생사가 오갈 뻔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할머니는 제가 건져 올리느라 씨름하는 사이 정신을 잃으셨어요. 사람이 물에 젖으면 그렇게나 무거워지는지 몰랐습니다. 상상외로 무게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젖은 데다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그 하중이 말도 못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머니를 건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아빠랑 남동생은 그새 멀리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악 물고 할머니를 끌어올렸어요. 노력했지만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어떡해. 저기요,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그새 물을 많이 먹었는지 깨어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바람에 저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보건 시간에 배웠던 CPR을 실시하면서 인공호흡으로 할머니가 깰 때까지 반복했어요. 끝내 눈을 뜬 할머니는 물을 토하면서 금세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기도 잠시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허겁지겁 벗어 할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없던 휴대폰을 찾아봤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주워와서 빨리 할머니 곁으로 돌아왔죠.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뒤 구급차가 왔는데 그 사이 아빠랑 남동생도 돌아오는 덕에 우리 셋은 할머니와 함께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날 여행 솔직히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놀았을 거예요. 원래는 호수공원 안으로 더 들어가면 있는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까지 하려던 게 계획이었는데 깔끔히 포기하고 병원행을 선택한 겁니다. 가족이 같이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할머니만 혼자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아빠도 남동생도 흔쾌히 제 의사를 따라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알았는데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던 할머니라고 했고 병원에서 가족들을 불렀으니 걱정 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그만 우리더러 집에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무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생전 처음 사람을 구해봤다 보니까 그래도 인사는 하고 떠나고 싶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있다가 꼭 가족 만나셔야 돼요. 알겠죠?
가족 옆에 붙어 있어야지 안전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많이 걱정하시겠다. 좀 있으면 가족들 온대요. 저는 이만 갈게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사람 말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건지 할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반응했습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손 한번 잡아주고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할머니가 잡은 손을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직 가족이 온 게 아니니까 할머니 식구들 올 때까지만 옆에 있어드리자. 할머니께서 너한테 많이 고마우신가 보다. 식구들한테 인사시켜주고 싶나 봐. 그렇잖아도 할머니가 또 사라질까봐 걱정되었던 저는 시원하게 제시해준 아빠의 제안에 마음 놓고 응했습니다. 이건 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할머니를 건지는 사이 저도 꽤 젖었더라고요. 그나마 병원이 따뜻했기 때문에 옷이 마른 후에 나가서 다행이었지 당시 계절이 초겨울이었던지라 그대로 밖에 나갔다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감기에 걸렸을 겁니다. 뒤늦게 생각난 가디건은 이미 못 쓸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걸 탈탈 털면서 챙겼습니다. 제게는 몇 개 없는 외투였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할머니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착했고 저희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할머니 가족들은 꼬장꼬장했던 할머니와 다르게 다들 세련미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아하게 생긴 아줌마가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더군요. 도대체 왜 자꾸 말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사람까지 고용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장난을 쳤어요? 아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이제. 알았죠? 아무래도 아줌마가 할머니 딸인 듯 싶었습니다. 가족의 품을 찾은 걸 봤으니 저희는 그만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젊은 남자가 저희 앞으로 가로막고서 말을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구급대원들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구해줬다는 분 맞으시죠? 보니까 많이 젖으신 것 같은데 옷부터 저희 할머니 구해주신 것까지 따로 보상을 해드리려고요. 네? 아니에요. 무슨 보상이요. 뭘 이런 걸 보상을 받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나가지 않게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저희들의 대화에 아줌마가 저희를 돌아봤고 곧 젖어있는 저의 몰골을 보고서 금세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쩌다 그곳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실종되고 경찰도 못 찾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를 잃어 집안 전체가 절망에 빠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저는 과거에 저희 식구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엄마도 선뜻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혹시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서 문득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남자가 했던 제안을 저희 가족에게 똑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어떤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제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 돈 받으려고 할머니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다른 뜻 가지고 접근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까 저희가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목숨에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 식구들의 목숨도 달려 있었어요. 저 이렇게 아가씨 못 보냅니다. 그 집 식구 전체가 저희 가족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소리면 이미 저희를 보내고도 남았겠죠. 이 사람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을 달라고 안 하면 찾아가겠다고 하면서까지 진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귀가하는 것도 친히 데려다 주는 거 있죠? 차에서 내려서 감사 인사를 했더니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따라 내려서는 한 번 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꼭 연락해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부담스러운 거면 아가씨가 구한 할머니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할게요. 할 수 없이 저는 아줌마의 제안에 수긍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보내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는 안내 데스크로서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있는 안내 데스크는 예약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주차 관리나 호텔에 관한 층수별 위치, 내부 질의를 묻는 곳이었습니다. 바쁘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로봇 정도의 느낌이었네요.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각도 신경 쓰며 고객들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난날 제가 구해줬던 할머니 딸인 아줌마를 보았어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아줌마가 저한테 오는 것도 있고 인사를 깜빡했지 뭡니까. 뒤늦게 급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더니 아줌마가 제법 서운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아가씨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뒷조사한 건 미안하지만 저한텐 아가씨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부담스럽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가 아가씨를 찾아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뒷조사를 해버렸어요. 웬 중년 남자를 달고 찾아온 아줌마는 제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서운함을 비췄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는다는 건 솔직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저를 잠깐 봤을 텐데 알츠하이머임에도 당시의 일이 충격이었던지라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건 솔깃한 말씀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건 부담스러워서 저는 또다시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몸 건강히 잘 계신다니 다행이에요. 직접 찾아뵙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참 야무지고 욕심 없는 선량함이네요. 제 주위에는 욕망이 드글거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이 실제로도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래서 아가씨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아줌마한테 제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인가 봅니다. 저희가 당시만 해도 얼굴 본 지 겨우 2번밖에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좋은 사람이라 보는지 모르겠더군요. 반감이 들었다기보다는 뭐든지 그냥 제가 보상받도록 설득하기 위한 게임 같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제 시간을 오래 뺏을 수 없던 아줌마는 퇴근 시간까지 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퇴근하고 아줌마를 따르게 된 저는 아줌마 자차를 타고 목적지 모르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곳으로 도착하더니 내리라고 하길래 머릿속은 의문투성이었지만 일단은 내렸어요. 웬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줌마에게 어디 가는 거냐고 슬쩍 물어봤으나 그저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 가는 거라고 두루뭉술하게만 대답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아줌마의 안내로 들어가게 된 호실 안에서 저는 아빠와 남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집 내부는 셋이서 방을 나눠 쓰기에 적당했고 이전 우리 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거실에 풀어져 있는 짐과 가족들을 보니 순간 아줌마가 데려온 이곳이 뭔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내 보답이에요. 우리 엄마 목숨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보상이지만 그 외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가씨 일이라면 내가 도울 거예요. 역시나 이 집을 저희한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동생은 이미 신이 나 있었고 아빠도 겸연쩍어 했으나 좋아하는 티가 상당히 났습니다.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저 제가 자신 엄마를 구해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호텔 오너였던 할머니가 사라지는 바람에 남편 쪽에서 자꾸 호텔 지분에 장난질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걸 밝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고 했어요. 저 아니었다면 집안 망했을 거라고 하던 게 다 그 이유였던 겁니다. 이 집은 팔든 말든 아가씨 거예요. 우리 엄마 목숨 살리고 집안의 목숨까지 살렸으니 이렇게 담례를 하는 건 사회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가씨 딱 보니까 주기만 하지 받는 건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인생 잘 살아가려면 받는 법 좀 연습해야겠어요. 아줌마는 혹시라도 제가 또 거절을 할까봐 옆에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집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긴 했지만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몰라 남동생이랑 아빠가 고생해온 걸 생각하면 이걸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다시 그 가난의 구렁텅이에 식구들을 데려다 놓는 건 안 될 일이잖아요. 무엇이 가족을 위하는 길인지 저는 똑똑하게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좋은 일에서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요. 드디어 고집을 꺾었네요. 나야말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참, 안내원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던데. 아가씨 이력서 보니까 외국어 실력이 좋더라고요. 내일부터 인포에 들어가 볼래요? 네? 거기는 정직원만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아직 계약직 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배울 것도 많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아줌마가 물어보세요? 내가 거기 주인이니까요. 주인으로서 비전 있는 직원한테 정직원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너 눈으로 보기엔 아가씨 나이에 그 실력이면 깡패나 다름없어요. 깡패? 제가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읊조렸더니 아줌마가 남자처럼 호탕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최 이게 무슨 일인 건지.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아빠한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출을 절반이나 갚아주더구나. 내가 됐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고집 알잖니? 겨우 합의 본 게 절반이야. 아줌마가 끝까지 고집해서 저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게다가 죄송해하는 아빠한테 엄마가 정말 냉철하게 조언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인데 가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아빠 된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당시 아줌마 언변은 정말 청산유수였습니다. 괜히 사업장 오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결국 절반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빚이 절반만 날라가도 저희 입장에선 엄청 숨통이 트이는 거였어요. 게다가 제가 정직원이 되었으니 보너스며 복지 혜택이며 월급 인상까지 모조리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속물처럼 얘기해보자면 완전 돈벼락 맞은 게 아닙니까?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조했을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희와 함께 이 행복을 누렸다면 참 좋았을 것을. 마음 한켠의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얻은 것을 절대 자만하지 말고 늘 하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청취자분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거 복권 1등 당첨보다 훨씬 좋은 기쁨 아닌가요? 아, 그리고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줌마 아들이 한 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저더러 밥 한 끼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있었던 게 무려 3년 전인데 아직까지 제게 보상 얘기를 꺼내려는 건가 싶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관심을 표출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배경 때문에 주위에는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밖에 없어서 한동안 연애에 실증이 났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3년 전 저를 만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이 더더욱 속물처럼 보였다고 하네요. 더 빨리 얘기하지 못하고 3년이나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자기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무려 10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감히 말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러다 제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마음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부담이었습니다. 남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 수준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의 대답은 피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되어버렸지 뭡니까. 만남을 이어온 지는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더 죄인처럼 제게 헌신하고 있어요. 절대 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와 가끔씩 할머니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인사시켜 달라고 해서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었고요. 아줌마가 쿨한 성격이긴 해도 자기 자식 연애에는 잣대가 높을까봐 살짝 걱정되었는데 다행히도 아줌마가 제일 축하해줬습니다. 아줌마도 나이 차이 때문에 감히 제게 자기 아들 만나보라고 얘기를 못했었대요. 이건 또 무슨 운명이란 말입니까? 이런 것 보면 정말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이 맞나 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이 남았기에 인생이 또 언제 하락세를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주어진 것에 허세를 갖지 않고 감사하며 살도록 주의할 겁니다. 지금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대출 빚도 무난하게 갚아가는 중이고 넉넉해진 살림에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까지 생겼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제게 과분한 복인 걸 알지만 뭐든 그냥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가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조금 빨리 찾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20대를 잘 마무리 짓고 30대, 40대로 갈수록 더 단단한 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많은 사연에서 저처럼 인생 역전을 한 사연의 글도 덜어보긴 했는데 그분들 사연을 읽으면서 완전 드라마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삶의 주인공 같아서 사연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세상에 제3 같은 기적도 있으니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쓰다 보니 벌써 끝이 되었네요. 당시의 사건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추려서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고난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행복하니까요. 청취자분들 모두에게도 복권 1등 같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제게는 모든 운이 비껴갔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복이 부모 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 유년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여인숙을 전전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엄마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식당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셨죠. 다행히 식당은 잘 됐지만 엄마가 저를 세세히 돌봐주실 마음의 여유는 없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공부하고 밤에 혼자 있다가 잠이 들곤 했죠. 그래도 공부는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당연히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필이면 수능날 감기에 아주 심하게 걸리는 바람에 수능을 망쳐 2년제 대학교에 갔네요. 그나마 다행히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매 순간을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제가 들인 노력에 비교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참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무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무의 잎사귀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저의 어릴 때 별명이 나무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 다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닐 때는 볼품없던 나무들이
자신의 때가 되면 예쁜 꽃이 피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직은 나의 시기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의 꽃이 반드시 필 것으로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 때문인지 학교 졸업 후에는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 후 회사를 구하지 못해 백수 생활을 할 때 저는 3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해서 이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회사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중소기업 중 월급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받았고 회사 동료들도 다들 너무 좋아서 재밌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기도 했죠. 남편은 중견기업의 대리로 연봉도 회사 복지도 엄청 좋았어요. 저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서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이혼한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이나 받고 자랐겠냐며 처음 인사를 하러 갈 때부터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엄마의 식당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정말 유명한 한식당이었고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엄마가 집까지 마련해 주셔서 결혼에 승낙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제가 살 집을 마련하지 말고 엄마의 노후를 위해 쓰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할 말 다 하며 당당하게 살라고 마련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돈은 제가 대학교에 가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대학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고 생활비도 수학, 과외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벌어서 모은 돈을 쓸 일이 없었다며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3년제로 나오긴 했어도 학교 근처 엄마들 사이에서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 덕에 학교를 다니는 3년 내내 명문대 학생들이 받는 만큼의 과외비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가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솔직히 걱정은 된다만 그래도 그 나이에 집도 있는 것을 보니 착실히는 살아온 것 같다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결혼하고 첫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남편도 열심히 일했고 엄마가 집을 마련해 주신 덕에 대출 하나 없이 시작했어요. 이대로만 가면 꽤 넉넉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 임신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유산의 위험이 있다며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잘 다니던 회사도 관뒀어요. 회사를 관두는 것은 아쉬웠지만 23살부터 10년 조금 넘게 다녀서인지 퇴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 퇴직금을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 아기를 위해 뜻깊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기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설렘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최근에 부서가 이동되었는데 일도 사람도 너무 맞지 않는다며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것이에요. 제가 회사라도 다니면 내가 돈을 벌 테니 관두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도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남편마저 회사를 관둔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래저래 나갈 돈도 많을 텐데 우리 아기를 위해서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알겠다며 회사에 다니기는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니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러다가 무슨 사달이 나겠다 싶어서 차라리 이럴 바엔 관두고 새로운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퇴사한 날 저는 이제 조금 쉬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과일 가게를 하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며 일 좀 배워서 과일, 채소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남들이 다 쉬는 날에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게다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이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간다길래 저는 당연히 다시 재취업이 되었나 보다 했어요. 저는 잘 됐다고 하며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곳에서 동네 동생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는데 지은이와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지은이네 부부와 함께 넷이서 술도 종종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오늘 오전에 과일을 사러 갔는데 제 남편을 과일 가게에서 봤다며 형부 회사 관두고 가게에서 일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회사를 관두긴 했지만 새로운 곳에 이직해서 오늘 첫 출근했다고 했어요. 지은이는 그럼 잘못 본 건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진료 후 시댁 과일 가게에 가니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곳에서 과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회사 첫 출근한다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마침 할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 남편이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마누라는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를 해야지. 네가 하도 반대하니까 얘가 몰래 나와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너 우리 아들 밖에서 돈 못 번다고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맹세코 정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왔을 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정환 씨가 고생하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매달 정해진 월급 받으며 일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사업만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겠다고 해보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야지. 예전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마누라는 그냥 네 하고 따라야 했다. 그래도 정환 씨가 눈에 빤히 보이는 힘든 길을 자처해서 가겠다는데 그래도 그냥 도와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 대꾸하는 거 봐. 이혼가정이라 제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뭘 알긴 알겠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어휴, 자식 팔자가 부모 팔자 따른다더니 우리 정한이가 팔자 사나운년 옆에서 평생 고생이나 하지 않을지 몰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에게 막말하는데 남편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기 엄마를 말릴 줄 알았거든요. 정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미웠어요. 어머니께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하셨다고 사과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님도 오시고 해서 저는 그냥 집에 왔네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1시간 정도 지났으려나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라고요. 남편은 오자마자 시부모님 밑에서 과일 장사하는 것을 배우고 하면 잘 될 것 같다며 요새 이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 그 아파트 단지 내 상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과일 장사를 오래 하셔서 싱싱하고 저렴한 과일을 파는 도매업체를 잘 아시니까 그곳에서 저렴하게 과일과 채소를 받아서 팔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사업보다는 회사에 다녔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해서 잘 되는 경우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돈과 시간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뼈가 빠지게 일하셔서 식당을 그만큼 성공시킨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식당이 안 돼서 저 재워놓고 많이 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며 자랐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더 사업하기 두렵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자신은 무조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일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까는 손님들도 오시고 해서 그냥 갔는데
어머니께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에게 잘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었네요. 남편은 그 뒤에 시댁에서 충실히 배웠고 3개월 정도 지나 신축 아파트에 과일 채소 가게를 열었어요. 신축 아파트라 아직 근처에 가게가 없던 터라 동네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과일과 채소가 많이 신선했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손님이 많아져 남편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죠. 남편은 매일 피곤함에 찌들어서 퇴근했으나 아직은 사업 초기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퇴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게 핸드폰을 주었어요. 너는 요새 집에서 뭐하고 사니? 네 남편은 너랑 아기 먹여 살리겠다고 저리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말이다. 어머니, 저도 집에 있기 답답하긴 한데 병원에서 지금 유산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절대 안정을 위하라고 해서 일단 집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지켜야 하잖아요.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나약해 빠져서 안 된다니까. 유산의 위험은 무슨? 너는 맨날 피곤한 정환이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 좀 나가서 정환이 일도 돕고 해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남편은 일하는데 저만 집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셨는데 가게에 나가서 일 좀 도우라고 성하셨어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니 집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집에 있었네요. 하루는 남편이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끙끙 앓기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게는 하루 쉬고 저는 남편에게 먹일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침 7시였는데 그 이른 시간부터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나왔다. 아휴, 우리 집 아들 자기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그리 고생하더니 이렇게 알아누웠네. 알아누웠어. 예, 정환이 뭐 좀 먹였니? 지금 밥을 먹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죽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기는 정환이가 연락했으니 왔지. 너는 남편이 그렇게 죽을 듯이 일하는데 어떻게 가게에 한 번 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냐? 저는 애도 아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엄마에게 연락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를 이 집에 오시게 한 남편이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아파서 누워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꾹 참았죠.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세워두고 막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것이 유세도 아니고 야, 나는 말이야 정환이 가졌을 때 집안일이고 밭일이고 다 했어. 심지어 치매 걸리신 시어머니가 업어달라고 하셔서 업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멀쩡했는데 너는 어떻게 임신했다고 딱 그렇게 집에 누워만 있니? 정신 상태가 아주 굴러먹었어. 어머니, 저도 집에만 있기 답답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되도록 회사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얘 또 말대꾸하네. 너는 너네 엄마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바락바락 대들라고 가르치디? 이래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들은 안 돼. 맨날 부모가 싸워대는데 뭐 제대로 보고 배웠겠어? 아휴, 어쩌다가 저런 것이 내 귀한 아들의 짝이 돼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자기야, 그만해. 아픈 사람 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정말 참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이 아파 누워있는데 저는 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부엌으로 가서 죽을 다시 끓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따라오시더니 냉장고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세상에, 집에서 살림은 하니? 어떻게 반찬이 이렇게 죄다 풀떼기야. 그리고 지금 몸살 난 애한테 야채죽이 뭐니 야채죽이.
전복이나 소고기 같은 영양가 좋은 음식을 팍팍 넣어서 끓여야 빨리 낫지. 아직 장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정환이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같은 거는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사다 놔. 알겠니? 죽은 내가 전복죽으로 시켜주마. 네가 만든 죽은 네가 먹던지 버리든지 해라. 그 죽 먹고 어디 몸살이 났겠니? 시어머니는 죽을 끓이고 있는 제 옆에서 죽집에 전화해서 전복죽을 주문하셨어요. 아, 그리고 너 이제 임신한 지 한 5개월 됐지?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정환이 다 나아서 가게에 출근하면 너도 따라 나와서 좀 도와라. 알겠니? 집에서 안정은 무슨. 그렇지 않아도 어제 병원에서 이제 안정기니 슬슬 운동을 하고 해서 가게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정환 씨 괜찮아지면 같이 나가려고요. 그래, 처음으로 네가 내 말에 동의하는구나. 아무튼 정환이 전복죽 잘 먹이고 난 가게에 간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고는 가게로 떠나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서운했지만 오늘도 어머니의 막말을 그저 듣기만 한 남편에게도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도 아프니 제 감정을 티내지 않고 전복죽을 먹이고 약도 먹이며 정성껏 보살펴줬어요. 어머니가 시켜주신 전복죽 탓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간호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날 저녁에 바로 몸이 괜찮아졌고 다음날 우리는 같이 가게에 출근했어요. 남편은 제게 일을 하나씩 알려주며 말로는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만 자꾸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저도 가게에 놀러 간 것은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가게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에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보니 출혈이 생각보다 심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검진하더니 아기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신 종결을 해야겠다고 당장 입원하고 내일 바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의 아기는 제 품에서 떠났어요. 수술 후 마취가 덜 깨서 정신없는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너는 아이를 잘 지켜야지 유산을 시키냐? 너네 엄마는 지금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안 오시고 뭐 하신다니? 엄마, 미진이 지금 막 수술실에서 와서 마취도 덜 깼어. 속상한 마음 알지만 그만해. 그리고 장모님은 식당에 예약 손님 있으시다고 내일 오신대. 그깟 식당일 뭐가 그리 중하다고 자기 딸이 남의 집 귀한 손주 잃어버렸는데 오지도 않는 게 말이 되니? 역시 이혼한 가정은 어쩔 수 없다니까. 엄마, 그만해. 뭐 미진이만 잘못해서 이렇나? 내가 미진이에게 일을 시켜서 그랬지. 솔직히 엄마가 미진이한테 가게에 가서 도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하다가 유산된 거지 뭐. 그니까 엄마도 나도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어머, 너 얘랑 같이 살더니 너도 얘처럼 변하니? 생전하지 않던 말대꾸를 다 하고. 나는 너 임신 중에도 반 메고 할 것 다 했어. 가게 일 조금 도왔다고 유산한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듣고 있기 너무 힘드네요. 뭘 그만해? 남의 집 귀한 손주 잃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하여튼 누가 지 엄마 닮아서 팔자 사나운 년 아니랄까봐. 아유, 속상해서 여기 못 있겠다. 나 간다. 네 마누라 잘 병간호해라. 시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아픈 제게 굳이 막말을 퍼부으시고는 가셨어요. 남편은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미 어머니의 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는 남편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가 식당 문을 닫고 오셨어요. 엄마는 유산도 출산과 같다며 친정에서 몸조리하자고 하셨어요. 남편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정집에서 푹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 후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저 없이 혼자서 일하다 보니 과일과 채소의 신선도를 이전만큼 꼼꼼히 체크를 하지 못해 신선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팔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좋은 제품을 팔더니 점점 좋지 않은 제품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도 없던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결국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고정 지출은 있고 돈이 필요한데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막 사업 망한 사람 붙잡고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망했으니 그 충격이 꽤 컸겠다 싶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잠시 화를 사귀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가게 옆에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잘 되던데 배달만 하는 음식점을 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장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 집을 팔면 돈이 꽤 나올 거라면서요. 우리 둘만 있으니 이 집 팔고 원룸으로 이사하고 집 판 돈에 이전에 내가 받은 퇴직금 보태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자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더 나이 먹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문을 세게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굳이 말리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어머니가 또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자기 엄마에게 우리가 싸운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왜 사사건건 방해니? 정환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 못하겠다잖아. 아니면 네 남편 그냥 있게 네가 돈을 벌든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과일 가게 했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망했어요. 그래서 빚 하나도 없던 저희가 빚더미에 앉았다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또 사업하라는 얘기가 나오세요? 그리고 사업은 땅 파서 해요.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너네 엄마가 준 이 집 팔면 되잖아. 여기 집값 엄청나게 올랐던데. 그럼 수익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좀 좋아? 거기에 너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받은 퇴직금, 그 퇴직금 보태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꼭 너는 네 남편을 회사에 보내서 노예처럼 일하게 해야겠어?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엄마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절대 팔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판다 해도 뜻깊은 일에 쓰고 싶지, 결과가 빤히 보이는 남편 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네요. 결과가 보이는 사업? 너 말 다 했어? 무슨 결과가 보이는데? 무슨 결과겠니?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하니?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왜 어머니랑 남편이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제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도움 조금이라도 주신 것 있으세요? 정말 너 원래 막대 먹은 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인 줄은 몰랐네. 이게 다 부모가 이혼해서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부모가 싸우는 것만 봤겠지 어디 좋은 걸 봤겠어? 시어머니가 또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서 저렇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이젠 화가 치밀어 올라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소리로 시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예전부터 자꾸 말끝마다 저희 부모님 이혼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듣기에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에 대해 비방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꼴에 또 딸이라고 엄마 챙기는 거 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좋지 않은 기운에 억세게 드센 팔자 가진 모녀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살면 되겠네. 아 참, 너 팔자가 드세서 아기도 죽인 거 아니니?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안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자란 네가 가진 아기이니 그 아기가 제대로 못 사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아들 사업까지 망했나 보네. 네가 아주 우리 아들을 쫄딱 망하게 하는구나. 저희 엄마 이혼은 하셨지만 제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셨어요.
제가 이혼 가정이라서 어두워 보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제가 저희 엄마 비난과 조롱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시오? 네, 잘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어미한테 빡빡 대드니?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러지. 옛말에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막말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오늘도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역시 남편도 내 편이 아닌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큰 방에 들어가셔서 남편의 옷과 화장품을 다 챙겨 나오셨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지? 너네 엄마도 이혼하면서 박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엄마 팔자 닮은 너도 박복하겠다. 어머니, 자꾸 그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짐은 왜 챙기시는 거예요? 팔자 사나운 네 옆에 우리 아들 둘 수는 없다. 지금은 사업 망한 것으로 끝났지만 자기 애도 유산시켜서 죽인 판국에 남편이라고 못 죽이겠니? 너희 이혼해. 어머니, 제가 아이를 잃은 데에는 어머니의 탓도 있어요. 자기 아들 힘들다고 유산의 위험이 있는 저에게 가게 나가서 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산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딱 말을 했어야지.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아이도 잃은 주제에 어디서 시애미를 탓해?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도 다 내가 팔자가 사나운 탓이라며 뭐라고 하시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집은 네가 준비해온 집이니 우리가 나가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하고 둘이 갈라서. 시어머니는 정말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 사업하지 말고 회사에 다니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이혼을 할 만큼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정말 이혼을 할까 싶었어요. 사업을 망하고 기가 죽어있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속상한 마음에 그러시는 거겠지 했는데 며칠 뒤 정말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제게 항상 막말을 퍼부으시는 시어머니를 더는 가족으로 생각하기 힘들었고 항상 시어머니 옆에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남편을 붙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련 없이 서류에 사인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께 그간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이혼하고 온 저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시며 그냥 엄마가 사준 집은 팔아버리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이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꽤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일단 엄마의 가게를 확장해서 이사했어요. 가게의 규모가 커지니 일손이 많이 부족해 오전에는 엄마의 가게에서 음식 손질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했어요. 학원에서는 처음엔 학벌이 좋지 않아 절 채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절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서 채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장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학생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학생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제가 수학을 가르친 바는 성적이 꽤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며 이거 선생님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이었고 댓글에는 정말 잘 가르치고 열정적인 이 시대의 참된 선생님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저의 동영상을 짧게 찍어 올린 것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생은 급속도로 늘었고 그 학생들이 SNS의 수학은 당연히 잘 가르치고 삶의 지혜도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님이라며 긍정적인 글을 더 써주어 저는 SNS에서 핫이슈가 되었어요.
제가 사실 수학을 가르치면서 중간중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며 학생들에게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의 제자들이 저처럼 모진 말을 듣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의 이러한 진심이 통했는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점점 더 퍼졌고 저는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지간한 회사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저는 정말 바빠졌지만 그래도 오전에는 매일 엄마의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하루는 집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대충 머리를 묶고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엄마 식당에 일을 도우러 가는데 전 남편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넌 꼴이 그게 뭐냐? 나랑 이혼하더니 백수 됐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회방 놓더니 꼴 좋다. 나는 그새 애인도 생겼는데 너는 아직도 이러고 살아? 안 됐다. 엄마 가게에 일하러 가는데 굳이 예쁘게 꾸미고 차려입을 필요 없어서 항상 씻지도 않고 대충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만 보고 저에게 백수라느니 하며 한심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갑에 있던 저의 명함을 보여줬어요. 오, 수학 강사. 나름 사짜 직업이네. 그런데 수학 강사로 생활이 되나? 별로 돈 많이 안 된다던데. 저는 저를 무시해대는 전 남편에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저의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 앞에서 여유롭게 강의하는 제 모습을 본 전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근처에서 한 여성분이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바로 전 남편이 새로 만나고 있다는 애인이었죠. 그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더니 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니 자기 동생이 학원 수강생인데 매일 저의 강의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복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실력 좋으신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했다며 농담으로 앞으로 더 유명해질지 모르니 사인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웃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휘둥그레지며 헤어졌어요. 엄마의 가게에 도착해서 일을 돕는데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의 식당이 너무 잘 돼서 2호점을 오픈할 생각으로 좋은 상가 자리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식당할 자리를 구한다고 했더니 터가 아주 좋은 곳에 싸게 매물이 나왔다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시댁의 과일 가게 자리였대요. 엄마가 부동산 사장님께 여기 과일 가게였는데 왜 내놨냐고 물으니 건물주한테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난 이유는 과일 가게 주인인 전 시모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 팔자 억세고 운도 지지리도 없는 년이랑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건물주가 너무 화가 나서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올리고 이 월세를 내지 못하자 가게를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건물주의 부모님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건물주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는 꼭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 같다며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자랐을 며느리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어떻게 그리 욕을 하냐고 그런 인성이 나쁜 사람은 잘 되면 안 된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며 그렇게 저와 엄마를 무시하더니 잘 됐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잠깐 짬을 내서 전 시모의 과일 가게를 인수했고 그 뒤로 2호점 오픈 준비에 학원 강의까지 하루하루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강의를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가는데 전 남편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퇴근하는 저를 보더니 다시 같이 살자고 하대요. 저는 네가 만나는 애인은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물으니 그때 걔는 예뻐서 만나긴 했는데 너무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전 남편과 합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서 그냥 보낼까 하다가 전 시모의 과일 가게도 쫓겨났다는데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니 그냥 엄마 과일 가게가 망해서 지금은 회사 구하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휴, 그렇게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 내가 넌 멍청하니까 사업하지 말고 진작에 회사 다니라고 했잖아. 진짜 1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너네 엄마 덕에 인생 폈지. 너 같은 머저리랑 이혼시켜줘서 그 뒤로 나는 인생이 아주 잘 풀리네. 뭐? 그 말은 내가 없어서 더 잘 됐다는 거야? 그럼! 너랑 이혼하고 그야말로 내 삶은 만사 형통이었어. 내가 이때까지 성공 못한 게 다 멍청하고 운이 지지리도 없는 널 만나서였던 것 같아. 어떻게 오랜만에 만나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좀 좋게 말해줄 순 없어? 좋게? 너 내가 너네 엄마한테 무시당하고 막말 듣고 우리 엄마 이혼했다고 뭐라고 하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말려본 적 있어? 그 옆에서 그냥 다 듣고만 있었잖아. 그때 네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도 나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은 무슨? 너는 방관했겠지. 그거 아냐? 나 그때 너 벙어리인 줄 알았어. 말 못하는 벙어리. 그래도 네가 그때 가만히 있어줘서 나도 열받아서 너랑 결혼 생활 더 못하고 헤어지고 잘 됐으니 뭐 딱 좋네. 저의 비난과 조롱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통쾌하고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한 방 더 날렸어요. 아, 그리고 너네 엄마 이혼 부모 밑에서 자란 나를 엄청나게 욕하고 다니시다가 건물주한테 쫓겨났다며? 사업이 망하기는 무슨 쫓겨난 거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너네가 쫓겨난 자리에 우리 엄마 식당 2호점 오픈해. 그 건물주가 그랬다고 하더라. 너네 엄마가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자랐을 며느리에게 힘이 돼주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인성이 아주 글러먹은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해야 한다던데? 뭐? 그럼 갑자기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 못 내니까 나가라고 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어? 그래, 너네 엄마의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였어. 몰랐니? 너네 엄마의 막말이 씨앗이 돼서 불행이 시작된 거지. 아, 그리고 건물주가 이 동네 건물주 대표더라고. 건물주가 이 동네 건물주들에게 너네 엄마에 대해 다 이야기한 것 같던데 가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려나 몰라? 전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넘어지려는 전 남편을 일단 잡아서 일으켰어요. 아이쿠, 넘어지면 안 되지. 그 멍청한 여자친구 불러줄까? 멍청한 너랑 한 세트처럼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천생연분 아니냐? 멍청이 커플. 그리고 미안하지만 난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어. 꿈도 꿀 생각하지 말고 둘이 꼭 결혼까지 해주라. 특별히 축의금은 내가 1,000원 보내놓을게. 저는 전 남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없어요. 엄마 가게 일 도와드리고 학원 강사 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하니 전 남편이 씩씩대면서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어줬네요. 사실 전 남편과 어이없게 이혼하면서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주 완벽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들 힘들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어릴 때는 걸핏하면 부모님이 큰 소리로 싸우셔서 항상 공포와 불안감에 살아야 했어요. 10대 때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항상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어요. 20대가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며 잠시 행복해지나 싶더니
20대 후반에는 평생 제 편이 되었을 아이를 잃었고 이혼까지 겪어야 했죠. 저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도 좋은 대학을 갔고 성격이 좋지 않았던 친구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아서 잘 키우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저만 항상 모든 일이 꼬였죠. 정말 그때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대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진 패배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척박했던 삶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지역에서 수학 최고 인기 강사로 소문나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벌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여러분의 삶이라는 나무도 이미 뿌리를 내렸으니 분명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남들이 우러러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도 저도 다들 힘내서 열심히 살아나가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